네,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요,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 인터뷰,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왔는데 단독 네네. 걸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제 인터뷰에서는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이제 검찰 수사권 박탈, 이건 법치 말살이다. 이렇게 한 얘기인데, 어제 이런 인터뷰 나온 시점도 그렇고요. 네네. 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여당 일각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 검찰로서는 윤석열 총장 인터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거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검찰을 아예 폐지하려는 거다. 예. 결국 검찰이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 총장이 그동안에 이제 공수처 논의되는 과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흔쾌하지는 않았지만 또 입법자가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면 수용하겠다. 이제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거와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만큼 이 사안을 매우 이제 검찰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언론과 인터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종의 정치행위죠. 예.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아마 국회의석이 180석이나 여당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국회 내의 논의에 맡겨보거나 아니면 법무부와의 무슨 협의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반부패 수사 역량이 와해돼서 결국 이 고위층의 범죄, 예. 이건 이제 손을 못 대게 된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직접 대국민 소통을 통해서 이 법안 추진을 무력화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혹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 이것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표면화된 건 없고 예. 일단 총장이 대표해서 검찰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 추진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좀 집단적인 이른바 검란이라고도 네, 예. 과거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총장의 공개적인 발언을 지켜보면서 예.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오늘 또 윤 총장이 대구 고검 방문합니다. 네네네. 또 거기에서도 아마도 일부 언론에서는 또 비슷한 발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검찰 내부를 향한 이제 메시지를 내는 자리인데, 예. 기왕이 언론을 통해서 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러면 동시에 국민의 검찰로서 본분을 지키자.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국민이다. 예. 다소 언론적인 언급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를 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국민에 직접 여론에 호소하겠다.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요. 사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 원래 지난달에 이 법안 네. 발의하려다가 좀 사실 미룬 거예요. 이번 네네. 주로. 근데 이번 주도 사실 또 하지 않을까 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박범인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대화하겠다, 예. 협의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조만간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 총장도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 자리를 마다하고 예.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이런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거는 또 이제 과한 어떤 정치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의 협의 요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인터뷰 나왔던 내용을 보면 본인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내도 좋다. 네. 그래서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또 공안수사청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검찰을 쪼개놔도 좋으니 예. 검찰총장 지휘 밖에 이 수사부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예. 다만 수사 기소 역량은 결합시켜야 된다. 그래야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논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윤 총장이 그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언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 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런 그 톤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예. 필요성을 과거의 중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예. 설명을 한 건데 물론 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대응을 못했는가는 뭐 그건 이제 일종의 가정법이기 때문에 예. 뭐 꼭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대로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죠. 예. 다만 본인의 이제 오랜 수사 기소 검찰 경험으로 봤을 때 예. 수사 기소가 분리됐을 경우에 비효율적이고 또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이제 수사 정지권을 갖도록 지금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6대 중대범죄마저도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하고 기소만 하게 하겠다. 이게 이번에 이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골자인데 예. 저는 이제 그런 법안을 추진하려면 이거는 이제 헌정사 70년사에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이제 성과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렇다 할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네. 또 고위공직자 이 비리 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을 못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런 어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입증할 만한 그 충분한 그런 시간이나 혹은 근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게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졸속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어떻게 보면은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개혁 과제가 정치적으로 맹신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저런 항변이 일정하게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는 뭐 상당한 이제 뭐 설득력이랄까요? 네. 혹은 뭐 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랄까요? 네.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뭐 대립각을 세우는 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이 상황을 좀 반기는 목소리 같습니다. 이 이슈 계속 키워가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 검찰과 여당이 대립하는 모습,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반사 이익을 좀 봤잖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이 야권의 위력 대선 주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다시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의 전면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일견 반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윤 총장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예. 사실은 야당의 좀 곤혹스러움도 동시에 드러날 수 있거든요. 예. 야당의 대선 주자가 빈곤하고 예. 경쟁력이 없다는 게 그런 점에서 꼭 이게 단기간에 그런 어떤 그 반사 이익에 취해서 반기기만 할 일인가 예. 그런 점은 야당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이유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뭐 이제 12토론 중에 질문이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 텐데요.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7일 날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거취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런 논란이 재현이 될 수 있는데 비교적 후보들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표력한 거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그만하고 네. 이제 비대위가 아닌 정식 지도부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대안이 없다. 네. 지금 이제 당을 관리하면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정치 역량을 가진 그런 어떤 당대표감이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의견을 보탠 게 아닌가 싶고, 예. 또 개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경선 결과에 따른 개개인들의 거취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박빙이긴 하지만 조금 앞서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선에 나가는 후보가 된다면 당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어떤 속내를 좀 피력한 거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분이 이제 뭐 당대표 선거나 혹은 대선이나 이런 구상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본인의 향후에 이제 정치 구상이나 거취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저 자리에 계시는 게 맞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여기에는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심술 부리지 말고 판세 흘러가는 대로 따르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단일화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 뭐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보기에.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복당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지난번에 대선 후보였었고, 예. 여전히 대권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공간을 김종인 위원장이 내주지 않고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정적 언급을 하는 게 예. 당이나 야권 전체에 도움이 안 되고, 예. 결국에 이제 자기 욕심인데, 이제 그만 자리 비켜라, 이런 말씀을 뭐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예. 아마 홍준표 의원은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권 단일화 좀 볼게요. 민주당은 최종 결정 박영선 후보인데,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그다음에 김진애 후보 관계가 좀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하고는 8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단계 단일화를 하고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까지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진애 후보는 그렇게 시간에 쫓겨가면서 네. 이 성의 없는 그런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분명히 한 거고, 예.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좀 집토끼에 가깝고 예. 잡아놓은 물고기에 가깝기 때문에 시대전환, 결이 조금 다른, 색깔이 조금 다른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연대를 통해서 확장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김진애 후보가 이렇게 배수진을, 의원직을 사퇴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보고요, 저는. 예. 의원직을 사퇴하는 배수진을 치고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성의 있게 그 단일화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단일화는 주로 야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다음에 여권의 단일화는 글쎄 야권 단일화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그냥 흡수하는 방식의 단일화 아니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다소 그 단일화판을 좀 재미있게, 긴장감 있게 혹은 활력을 불어넣은 그런 역할을 김진애 후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밑줄 이런 여기까지 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전 세계 곳곳 다양한 이슈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신 접종 소식, 그다음에 미얀마 쿠데타 현황, 그리고 일본 스가 총리 장남 논란, 프랑스 전 대통령 징역형 좀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이게 언제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지난해 12월부터 사실 백악관과 행정부 또 의회 주요 인사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접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 정상이 먼저 나서서 네. 백신을 맞는 모습을 생중계한다거나 또는 맞았다라는 네.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1일에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월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에 비공개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런 보도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예. 사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경제 정상화를 주장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결국 자신과 부인이 지난해 10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지만 거뜬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학교와 가게 문 열어야 한다. 강력한 봉쇄 조치 비판한다. 이렇게 독설을 날리기도 했었죠. 예. 자, 그러면은 왜 그런데 몰래 맞았을까요, 이거? 예. 네. 사실 백신 맞지 않느냐, 예. 백신부터 접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습니까? 네, 네, 그럴 네. 때마다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치료제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서 예. 백신 접종이 급할 게 없다. 라면서 이유를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지난해 12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접종 계획은 없지만 적당한 시기에 접종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 원론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코로나19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면서 마스크 착용도 거부했던 자신이 정작 백신은 먼저 맞는 모습을 좀 공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강조하던 전문가들과 갈등을 벌이면서도 자신이 백신 개발부터 방역까지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도 했고요. 예. 또 지난달 28일에는 퇴임 후 39일 만에 첫 공개 연설에 나선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모두 가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러면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군요. 어쨌든 자신이 접종한 다음에는 좀 말을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군부 쿠데타 일어난 미얀마 가볼게요. 이제 벌써 한 달쯤 됐는데 네네. 사망자 계속 늘고 있네요, 보니까. 네, 자, 지난달 1일에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곧바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일단 미얀마의 시민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약 30명이 사망하고 예. 1,200명 이상이 체포, 기소돼서 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 인권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얀마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 사격을 하면서 적어도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를 비롯해서 양곤, 만달레이 등에서는 이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체류가스, 물대포, 고무탄뿐만 아니라 실탄까지 등장하면서 군부 정권의 폭력 진압도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요. 예. 또 곳곳에 사법경찰관이 배치되는 숫자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시민들을 잡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알려진 정도가 이 정도고 사실은 속속들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실제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예. 체포된 시민들의 수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얀마 시위 벌이는 국민들이요. 네네. 국제사회에서 좀 개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굉장히 절절합니다. 이 미얀마 군부가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가상 사설망 VPN을 통해서 이 소셜미디어에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과 사진 또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현지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그 나라 언어로 도와달라는 직접적이고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는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이 시위대의 상징인 새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나는 국민이 선출한 문민정부를 대표한다. 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군부 독재 제재를 원치 않는다면서 이 쿠데타의 동식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서 해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그 국제사회가 어떤 뭐 제재 또는 뭐 개입 이런 건 구체적으로 좀 하지 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예. 이게 국제사회의 비판이나 제재가 사실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한테 이 제재 자체가 위협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려면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의 이권과 국제사회의 의존도가 서로 높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에서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미얀마 군부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제재를 시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영향권 아래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쿠데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 이 서방 국가와 미얀마의 경제적 교류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유엔 내에서 이건 내정 간섭이니까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육 관계가 이 전체 미얀마 경제에서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미얀마 군부 정권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문민 정권 들어선 지 지금 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요 전에 수십 년간 이어졌던 군부 독재 시기의 폐쇄 경제 체제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중국도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 문제라든지 소수민족 말살 정책 등 인권 탄압이라면 뒤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나 포갑 통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 뻔하고요. 오히려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하면서 이 중국과의 의존도를 줄이려던 문민 정부보다는 예. 군부 정권, 그러니까 중국과 더 밀착해 있는 군부 정권이 상대하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보선의 출발사침 지금 문희정 평론가와 국제 뉴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갑자기 그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접속자 수가 확 늘었습니다. 윤 평론가님, 지인들이 많이 네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이 끌고 네네. 오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예. 글쎄요. 원래 출발사 아침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로 저희 방송 청취하시고 계신 분들 그 유튜브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그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가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그 장남 네네. 관련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가 총리 사실 초창기에는 지지율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악재에 부딪혔는데요. 예. 네, 이번엔 장남 문제입니다. 예. 지난달 4일 일본 주간지인 슈칸 분슌이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이 방송 인허가권을 가진 총무성 간부 4명을 접대했다. 이런 보도를 내놔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예. 자, 논란이 커지자 총무성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총 13명의 총무성 직원이 39차례에 걸쳐서 스가 총리의 장남이 근무하는 위성방송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아서 윤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이 스가 총리가 직접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예. 지난 1일에는 일본 총리실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야마다 마키코 내각 국무관 역시 이 총무심의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9년 11월 호화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사임을 했습니다. 네. 이 스가 총리가 사실 총무상에 재임하던 중이던 2006년에 자신의 아들을 비서관으로 약 9개월간 근무를 하게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장남이 위성방송사로 옮겨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성방송사가 스가 총리가 이 총무상에 재임하던 시기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지면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소식 나오니까 스가 총리 지지율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번에는 자 프랑스 소식 알아볼게요. 사르코지 전 네네. 대통령 징역형 선고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5년간 재임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탄사 매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14년 이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대법관에게 내부 기밀을 알려주면 퇴임 후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2007년에 대선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이 담당 판사에게 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네. 퇴임 후에 모나코에 고위직을 주겠다라고 회유하려 했음이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예. 물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 외에도 이 리비아의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라든지 또 2012년에 대선에서 영수증을 위조해서 대선 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을 포함해서 대여섯 건의 다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예. 이 아무래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 잇따라 고 수사 기소 분리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이걸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 직접 시작한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만큼 검찰의 사정에 다급한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의 저자시죠? 이현주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변호사님.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 밝혔습니다. 임기 4개월 정도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입장을 강하게 밝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이제까지 있던 일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 조직의 권한을 뺏기거나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총장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왔거든요.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뭐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합의한 것과 다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물러났는데 이때 예. 자의로 물러난 건 아니죠. 내부에서 신망을 잃고 리더십 위기에 처하자 물러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예. 2012년 10월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제안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또 검난에 의해서 물러났었죠. 예. 그래서 총장도 그 조직의 권한을 지키는 항명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 후배들 간의 커넥션과 신망은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부와 그 국회에 항거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들에게 검찰권이란 뭐 신성 불가침의 것이잖아요. 뭐 예전에 왕권 신수처럼 검찰권 신수설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뭐 헌법에 나오는 얘기고 예.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죠. 예. 왜냐면은 그 예전에 해경이 하루아침에 해체됐는데 해경이 뭐 조직적으로 반발했다거나 해경청장이 뭐 대통령이나 국회에 항명을 했다거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검찰은 유독 이러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선 검사들도 사실 이 수사 기소 분리 이 주장에 대해서 검찰 내부 게시판 통해서 의견 개진 늘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제가 검사라도 반발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네. 줄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얻는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 검사로서의 보직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는 이제 자기 정관 변호사로서의 수입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검사들이 인사에 목을 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정관 변호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 검사 정원이 2,300여 명 정도인데 정관으로서 수입이 한 명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가 걸린 시장이고 50억이라고 하면 한 11조 정도 걸린 시장인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죠. 검사들의 저항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저항이 이게 다 퇴임 이후에 검사를 그만둔 이후에 정관 예우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다.
정관으로서의 수익도 그러고 어떤 예. 조직이든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데 그걸 환영하는 것은 없죠, 당연히. 예, 거기에 관건은 수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총장 그 인터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사로 정치를 해왔다고 여기시는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편향된 수사를 해왔다는 뜻인데 예.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요. 이현주 변호사께서 좀 이전에 검사이셨고 그러면 네. 그렇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이 인터뷰에서 그 주장한 기소 수사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이제 네. 이른바 부패 수사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 네. 부분은 일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 뭐 공수처, 네. 국가수사청, 중수청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지금 김학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때 말입니다. 예. 이렇게 상하 수사 지휘권으로 지휘를 하는 관계에서는 경찰이 네. 신청한 체포영장 2회, 뭐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해서 도합 6번 그리고 출국금지 신청 2번을 기각하거나 반려했어요. 예. 우리 검찰이 그래놓고서는 뭐 부패가 만연한다, 뭐 창궐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글쎄요 속아 웃을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현주 변호사께서는요. 지금 여권에서 특히 민주당의 이제 검찰개혁 특위에서요. 당초 애초에는 이 중수청법 또는 수사청법 발의를 지난달에 하려다가 지금 이번 주에 아마도 목요일에 하려다가 또 연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거를 원래 당초 법안은 거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네.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현주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이른바 검수완박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지금 중수처 법안은 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 네. 중요 경제범죄 사건,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사건을 중수청에 넘겨준다는 거를 골자로 하는 건데요. 예.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위법부당한 수사가 통제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예. 수사는 본래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확신하고 추궁하고 또 굴복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 수사를 하는 사람의 학중 편향 에 따라서 터널 시야를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적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까지 덜게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권을 이용한 딜을 이때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가령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에서 가경욱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행력행위를 줄여주고 자본시장법 해외재산 도피를 봐주고 이런 식으로 표적에 대한 혐의를 이제 유도해내는 이런 수사를 모두 해왔으니까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는 핵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검사분들이요, 사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나와서 판사가 아니라 검사의 길, 변호사의 길을 택하지 않고 검사의 길을 택할 때는 보통 수사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현주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를 지금 그래서 검사님이 그래도 수사를 하고 싶다라고 예. 하면 중수청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가거나. 네네. 네, 거기 가서 정의를 실현하시면 되죠. 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조직이 달라질 뿐인 거지.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맞다. 그리고 이런 게 네. 글로벌 스탠다드다. 예. 검사님께서 지금 나는 수사가 내적 손에 맞고 예. 기소만 하는 것은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수처 지원하시면 되잖아요. 예. 중수청을 가시거나.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현주 변호사께서는 중수청 만들어진다.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네, 뭐 일단은 뭐 첫걸음을 떼는 거고 예. 이후에 부작용이나 미세한 조정은 나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뭐 막는 거는 예. 뭐 구독은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네. 올해 1월부터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시행된 건데 그리고 또 공수처도 또 이제 아직 사실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런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국회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얘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수청을 만약에 설립할 거면 검찰 내부에 두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뭐 가능한 얘기로 보십니까? 그것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네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검찰청 안에 수사관으로 구성된 부서가 있거든요. 수사과라든지 조사과라든지. 예. 수사과는 수사관이 검찰 아닌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고 조사과는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서 검사실로 송치하는 업무인데 예. 그거는 그 중수청을 검찰 안에 두면은 지금 그 검찰 안에 부서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예. 결국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도 검찰 안에 그런 부서는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또 인터뷰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고 오늘 또 하나 나왔어요. 이제 이 새 인터뷰에서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통합한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자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이 발언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예.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무시하고 나오는 얘기니까요. 저는 예. 뭐 경청할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예. 그리고 뭐 미국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사실은 같은 돈 받고 일을 더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검사들이 유독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예.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관 변호사에서 수입인 거죠. 예. 수입을 노리는 거죠. 네, 정관대우 수임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자, 역시 검사 출신이죠. 금태섭 전 의원 자신의 그 SNS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 겉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금태섭 씨가 예. 이전에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나는 줄곧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를 주장해왔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건 뭐 마치 의도가 다른 뭐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 숨은 의도가 뭔지 본인이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아무래도 자신의 친정이 검찰이니까 검찰을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게 되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진다. 부패가 창궐할 것이다. 이런 주장 좀 납득이 가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서 예.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예.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출국 금지를 모두 기각 발령한 게 검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을 것인데 출국을 시도하다가 뭐 공항에서 출국을 금지당했고, 근데 지금은 출국을 금지한 검사들 를 조사하고 있는 게 수사하고 있는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경찰 얘기 좀 여쭤볼게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 대신에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지적에는 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자치 경찰과 뭐 수사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는 조직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에도 찬성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들 과는 달리 경찰은 이때까지 검찰에서 뭐 충분히 수사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경찰관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검찰이 잘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공수처 중수청에서 수사할 것이고 검찰의 위험성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령 예. 그 보복 폭행 예전에 하나 회장 보복 폭행에 대해서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관 수사 중단시키고 다른 경찰서에 자기가 수사 지휘를 하기 용이한 다른 경찰서에 인첩한 경우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해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부하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직무 배제를 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냐고 하면 없습니다. 예. 네, 이때까지 경찰의 부패 비리는 검찰에 의해서 잘 통제돼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방금 청취자분 한 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704님, 현직 변호사입니다. 현실은 수사권 조정으로 벌써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성의 없는 불송치 결정의 피해는 국민 모두의 부담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부작용과 미비한 점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착될 때까지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비시즌 단연 화제의 팀 SK 와이번스 인수하는 신세계그룹 이마트죠. 지금 선수단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전지훈련하고 있는데 모레 5일까지만 SK 와이번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날 마지막 청백전 치르고 SK 이름과 작별하는 유니폼 반납 수직 행사를 한다고 해요. 예. 6일부터는 새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아마 오늘 내일 새 팀명이 확정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인수 발표 났을 때부터 신세계 영문 이니셜 약자이자 통합 온라인 브랜드 이름 SSG, 쓱이라고 알려졌고요. 뒤에 붙는 야구단 이름은 랜더스. 상륙하는 사람들, 상륙자들 이게 유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천 연고지다 보니까 인천공항 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게 연상이 되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랜더스, 쓱 랜더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힌트를 준 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맞죠? 네.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SNS 클럽하우스라고 음성 기반으로 어떤 주제 놓고 모여서 수다 떠는 소셜 미디어래요. 사실 아이폰 사용자만 할 수 있대서 저도 못 해봤는데. 소비자도 못 하고 있구나. 셀럽들이 등장을 종종 해서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클럽하우스에 지난 토요일에 전용진 부회장이 직접 떴습니다. 그래서 폭풍 수다를 떨었는데 야구단 이름으로는 인천 하면 떠오르는 공항 관련 이름으로 정했다. 야구단 상징색은 이마트의 노란색은 쓰지 않고 신세계그룹이자 SK 상징인 빨간색을 쓸 것 같다.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또 우승 반지 끼고 싶어서 야구단 인수했고 인천 문학구장에 신세계그룹 이마트 브랜드인 스타벅스 또 노브랜드 입점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폼 나오면 사서 본인 이름 정용진 새겨서 편의점 이마트 24 상징하는 24번 등번호 달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24번이요? 네. 우리 YTN도 24번인데. 그렇네요. 예. 네. 당장 홈 첫 경기부터 쉬고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 없고 시구는 10연승 할 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웃겼던 포인트가 지난해 우승팀 NC 다이노스 구단주 김택진 대표가 워낙에 야구 좋아하고 선수단 잘 챙겨가지고 친숙한 별명 택진이 형이라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이 자기 그거 부럽다고 자기도 용진이 형으로 불러달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광이네요. 그렇죠. 야구를 참 좋아하고 지금 많이 설레 있다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야구판을 위해서 정말 잘된 일인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참 기자하기 힘들어진다. 왜요? 사실 정치부 있을 때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 보고 확인 전화하고 막 기사 쓰기 바빴는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힌트를 주니까 참 기자로서는 힘든 세상이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얼른 클럽하우스 들어가셔야겠나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재벌이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활발한 소통 일단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여자농구 소식도 있죠. 네, 이 시간에 여자농구 소식 처음 전하는 것 같아요. KB의 박지수라고 지금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 꼭 보시라고 알려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예능인이 된 서장훈
국보급 센터라는 별명이었잖아요. 네. 그 서장훈의 여자 버전입니다.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역대 최초로 7관왕에 올랐어요. 예. 정규리그 우승 못했는데도 MVP 탔고 뭐 득점상, 베스트 5 리바운드상 등등 동무대였는데 박지수 선수가 정규리그 30경기에서 모두 더블을 했어요. 이게 득점, 리바운드, 리바운드. 모두 두 자릿수 이상 했다라는 거죠. 이거 사상 최초입니다. 키가 이제 196cm 우리나라 최장신이고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외국인 선수가 없어서 더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신한은행 꺾고 KB가 3회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박지수 선수 어제도 21득점, 리바운드 24개. 정말 단기전인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모두 20 했습니다. 골밑을 압도했다, 초토화시켰다 이런 설명이 맞을 것 같은데요. 2쿼터 막판에는 시원하게 3점 슛도 넣었는데 이것도 장관이었습니다. 챔프전에서 먼저 기다리는 박지수의 KB 상대가 누굴지는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이 1승 1패로 팽팽한데요. 정규리그 우승팀 관록과 경험의 우리은행이냐 아니면 4위로 패기 충만한 삼성생명이냐. 그 여자 농구가 사실 3점슛 포물선이 진짜 높고 구질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꼭 볼게요. 네. 자, 여자 배구 쪽 1위 팀이 바뀌었다고 간단하게 좀 전해주세요. 네, 어흥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소리 듣던 흥국 독주 체제 끝나고 이제 GS칼텍스가 1위를 꿰찼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3경기씩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또 흥국생명 그 이재영, 이다영 자매 그 공백 잘 딛고 어떻게 부활, 회생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S칼텍스가 1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원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와 문자 메시지로 함께 저희 황출세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출세 홍보대행 주발사 아침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